고령에서 고령에 공생보다 나가보다 고령에서 중급 과정 계속 공부해가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겪었던 시대에 대한 진단 그리고 분석 그리고 대모색 이런 내용이어서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번 교육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이가 아침이라 죄송하긴 한데 네. 소리를 조금 더좀 피하는 소리. 크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넘치러 오나 뭐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첫 1강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 경제 시스템,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성돼서 돌아가는 원리도 집중적으로 공부했지만 그 안에서 노동의 착취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합법일 뿐만 아니라 권장하고 또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예전에 특강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한 국가 안에서 성장하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것을 이제 이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만들어내는 상품을 팔아먹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1800년대부터 한 1900년대 중반까지 이 국력이 강성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쭉 살펴봤다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자본주의는 거대한 또 다른 하나의 형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 변화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처음 이제 가트라고 이 이름을 들었던 General Agreement on Tariff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나 식민지 쟁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약속한 룰에 의해서 무역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성장시키자라는 약속이었었죠. 그 약속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제8차 가트 협상을 하기까지 한 40년, 45년 정도 흘러오면서 전 세계는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찌 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우리 지구상의 자본주의는 가장 큰 풍요를 누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덕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것이 이제 풍족하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시대를 겪다 보니까 미국은 물론 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입니다만은 유럽은 삼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주로 대다수 국가나 사회가 사람이 태어나서 인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특히 교육과 의료, 그 다음에 주거 이런 것들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책임지면서 그런 복지국가의 형태로 발달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풍요와 시간이 맞물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던 과정에 자본주의의 폐반을 국가와 정부가 너무 방임하고 통제하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일정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이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일환으로서 복지 혜택을 같이 맞물리게 하는 이런 그런 분이 쭉 형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첫 번째 1973년 지금도 이제 뭐 전쟁 막바지인 것 같은 양상을 띠긴 합니다만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동의 대다수 산유국들이 이 산유량을 줄여버리거나 미국 이 우호적인 나라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1차 세계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잠잠해졌던 배럴당 2달러 하던데 그때도 배럴당 12달러면서 한 6배 기름이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제 수습됐던 1차 오일 쇼크가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두 번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이제 격변하게 되죠.
그 격변하는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즉위하자마자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 취임하자마자 두 나라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장을 자유롭게 시장의 방임을 부여하는 형태의 이 경제 시스템이 안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오늘 추가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경제 세계화에서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했던 이 2강을 마무리 짓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사를 살펴보면서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사 형성에 어떤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시간 가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 진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왔던 것처럼 정치의 세계화, 정치의 세계화. 가트 체제가 8번의 협상 끝에 이제 가트 체제는 종식이 되고 WTO가 출범하는 과정부터 같이 메모 한 번 같이 우리 시계 방향으로 볼까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생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만든 또 한 가지 추동력은 정치의 세계화이다. 앞서 살펴본 1971년 미국의 불포한 정치선, 1976년 국제 변동환율제 채택 등은 모두 자본주의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1980년대에도 자본주의 한국 자본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제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 시장에 가장 큰 것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우선 세계적인 관세 인하 제품의 통과가 나타났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은 제가 1947년부터 1994년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거의 모든 국적의 관세를 낮췄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마지막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까지 불과 1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 상품 수출의 94%, 상품 수입의 95%를 유입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세계 무역기구가 단순 무역의 협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협정이 아닌 세무설적 국제기구로서 많은 사회 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담당할 수 있다. 2. 의사결정 방식의 완전 일치 원칙이 아닌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3. 분쟁 해결 기구를 두어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서 요즘 화면이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관세가 어떻게 낮아지면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같이 편입되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앞장에 보시면은 FTA라고 하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가장 느슨하게,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경제 동맹을 형성하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읽은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보이는 어떤 주요한 특징 중에, 그리고 예전에 특강할 때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상설 국제기구로서 많은 하위 기구를 둬서 국제규범을 관장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과거에, 지금은 상당히 조례가 각 시군마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아이들에게 하자고 막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교육단체에 대해서 운동을 막 벌일 때, 그때 정부가 강력하게 태클을 걸었던 요소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국민 보호 대우의 원칙,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이 체력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에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못하게 하거나 지자체별로 수용 못하거나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국민 대우 원칙, 최국 대우 원칙 이런 것들이 WTO의 협정의 이름입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떤 품목이 있으면 수입되는 품목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협정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 시금치가 있다, 수입 품목에 시금치가 있다 그러면 국내 시금치를 학교급식에 우선 적용, 우선 사용 이렇게 하는 게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최국 대우 원칙은 이 무역협정을 포괄적으로 맺고 있는 경제공동체, 그러면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나라를 말하겠죠. 그 중에서 한 130여 개국 되는데 어느 한 나라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국 대우 원칙. 이런 식으로 하위 기구를 두고 하위 협정을 두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관광력을 떨치는 어떤 기구가 출범되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기동성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가트 체제의 회의는 어떤 시기였냐면 화백 제도를 했었어요. 만장일치 제도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은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장이 둥글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라운드, 둥글다라는 뜻의 이제 회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의장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장국이 없고 만장일치 제도고 이런 게 얼마나 거듭됐습니까? 의사결정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WTO 같은 경우는 다수결 형태로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시키면서 빠르게 결정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집행 관장력이 더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기구를 둬서 준사법적 기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WTO 협정하에서는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주요하게 WTO는 두 가지 특징을 더 갖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입국 회원국 숫자입니다. 1947년 가트가 출범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한 회원국의 수는 27개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심으로 이 회원국들이 형성됐었죠. 그리고 가트 체제를 마무리 지을 때 120여 개국이었다면 WTO 출범할 때는 1994년에 이제 결정해서 1995년 WTO가 출범할 때는 시작부터 12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고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 과반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좀 약한 나라, 목소리도 좀 약한 나라는 자기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죠. 뒤에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안 나왔는데 그래프에 보면은 관세율이 어떻게 낮아지는지 품목별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트는 무역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품목을 공산품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제한했다기보다는 가트 체제가 출범할 때는 공산품 외에 다른 것이 세계적으로 무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으로 이제 산업화에 한참 이제 이 발동이 걸린 각국의 상황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또 그렇게 대량 생산화되어 있는 공산품 중심으로만 거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20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성장해온 속도보다 가트 체제가 출범하고 한 3, 40년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품으로만 거래를 했을 때 느끼는 한계들을 WTO는 온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의 무역협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주요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WTO 협정을 적용받는 시점부터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저런 WTO 협정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 이강 처음 시작할 때 세네갈 갈치 얘기했죠. 노르웨이 고등어 얘기하고 이런 식의 수산물, 공산품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것을 먹는 어떤 이런 음식, 식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이런 형태로 들어와서 외국인 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이런 과정들도 전부 다 교육을 상품화해서 교육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료도 상품화되어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이런 어떤 각종 이 공공 서비스 따지고 WTO 체제 하에서는 상품으로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세계와 아파트는 쭉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크게 쟁점이 되는 핵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화의 세계와 같이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폭발적인 발달과 더불어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는 소통이 점점 더 수월해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문화의 세계화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 한 달 중 한 번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33억 명에 달하는데 이로써 세계 인구의 4.5%가 인터넷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 인구의 58%, 46억 명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6년 4,600만 명에서 2021년 4,9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전체 국민의 9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인터넷 트래픽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2016년에는 전체 트래픽이 67%를 차지했으며 2012년에는 8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동영상 이용자는 2016년 14억 명에서 2022년 19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은 오늘날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들 중 하나로 되고 있다. 예컨대 가수 싸이는 2012년 7월 15일에 말춤 강남스타일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불과 2개월 만에 공식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했다. 가장 많이 조회한 나라는 미국, 2위는 태국, 3위는 한국이었다. 2010년 9월 20일에는 유튜브 역사상 최다 좋아요 수를 기록한 동영상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12월 22일에는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보자. 2017년 현재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루 중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13억 명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서 지난 2년 사이에 사용자 수는 3억 5천만 명 늘어났을 정도이다.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와 업무 보고를 주고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광고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타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있다. 이때 페이스북은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주가 가장 원하는 타겟을 찾아내어 맞춤형 광고를 전달해주고 있다. 우리 오늘 처음 전해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2020년 초까지 강의를 하고 지금은 강의를 하지 않는 교재인데 우리가 좀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다 보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안 돼서 자료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다가 2020년 초반에 좀 정체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때 지표가 저랬다면 지금은 더 심화되거나 더 가속화됐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교육하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확산, 문화의 공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 베트남 전이 일어날 때 6.8 명예혁명으로 이어졌던 가장 결정적 이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반정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을 의미 없는 죽음에 내몰지 마라. 반정운동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로 시작된 6.8 명예혁명이 전 세계를 이 문화혁명으로 휘감았던 6.8 명예혁명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촉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생활 속에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TV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TV인데 정확하게 90점에서 멈춰준 것으로
칼라 텔레비전의 보급이었어요. 칼라 텔레비전, 그러니까 그전에도 TV가 있었어요. 흑백이었던 거죠. 근데 흑백, 이 베트남 텔레 종기자들이 막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 거친 필름의 영상이든 이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그전에도 봤어요. 근데 색감이 없다 보니까 그 잔혹함을 이 체감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칼라 TV가 그 중간에 1964년인가 딱 이 개발돼서 보급되거든요. 칼라 텔레비전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로 보게 된 게 이 육한 병의 혁명의 거의 결정적인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냥 검게 보다가 붉게 심각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 참상을, 잔혹한 참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이렇게 체화되게 보게 되는 거죠.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서 문화적 요소, 문화적 콘텐츠들을 지금은 슬픔하는 시대까지 와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의 세계화는 정치의 세계화를 토대로 확산되고, 그것이 심지어 문화적 요소, 문화적 이 지대까지 상품화되어서 전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은 더 극한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다들 안 되니까 이거 보면서 식사하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누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보장하거나 추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900년대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을 토대로 자유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말 그대로 시장을 방임하는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장은 스스로 자율에 맡길 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였다면 1980년대부터 다시 시작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 정부가 시장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그 개입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시장을 완전 자율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에 정부 역할을 더 더하는 것이죠. 그게 1900년대, 1901년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흔히 경제 사료로 평가하는 자유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입니다. 자, 그것을 주도하는 자와 추종하는 자 또는 방임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자, 그리고 누가 저항하는지 보면서 세계화 이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의 가장 능동적인 추진 주체는 초국적 기업 TLC이다. 그 중에서도 초국적 금융 자본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 1960년대 말 전 세계 초국적 기업의 수는 1만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수는 급속히 불어나서 1990년에는 3만 5천 개, 2008년에는 8만 2천 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저에서도 급속히 늘어나서 한국은 15만 개에서 2008년에는 80만 7천 개가 됩니다. 초국적 기업과 저회사 사이의 고용량 전체의 무역량의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때는 서로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하는 어떤 이 세계화 그런 이전에는 관세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이제 세계화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편입하게 되면서 그 하나의 나라에 국가 안에 국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국적을 두고 있더라도 전 세계로 마음껏 자본이 넘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95년도 세계화에 처음 편입될 때 김영삼 정부가 OECD문을 두들겼을 때 가토 협상안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서 농산물이 개발되면 안 되니까 특히 쌀을 지키기 위해서 가토 협상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OECD는 들어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김영삼 정부가. 그래서 OECD가 네 번 만에 가입 신청 4번 만에 조건부로 승인한
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즉 공공부문의 민영화,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유동화된 둥둥 떠다니는 세계 자본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업을 잠식하고 빨아먹고 언제든지 또 가볍게 튈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외환은행 몬스타나 인도의 쌍차 구조적인 또 마인드라 자본이나 이런 애들처럼 자유롭게 돌아서 자유롭게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유동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돼야 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벌 구조가 굉장히 방해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벌 개혁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OECD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을 지켜냈지만 본격적으로 세계화 시장에 이제 편입됐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한국노동노동사를 배우면서 그걸 위해서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개혁하고 안기부 국내 사찰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안 되니까 새벽에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15분에 날치기 통과했던 사건 때문에 다시 87년 이후에 거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 그때 법들을 막아내면서 OECD 가입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이제 시작했던 그 흐름에 크레임이 걸렸던 거죠. 오늘 뒤에 살펴볼 건데, 그 시점 직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그 법 개정 추진하고 12월 26일이니까 그 다음 해 1월까지 투쟁이 계속 이어졌겠죠. 실제로는 3차까지 이어진 파업을 통해서 구정 쇠고까지 투쟁이 이어졌어요. 유조정 투쟁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불합리하게 여기는 모든 악법들, 파견법, 정리해고제도, 기간제법, 그다음에 타임오프 뭐 등등해서 온갖 지금 이제 우리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법들을 그때 패키지로 통과시켰던 것을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권이 결국 항복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다 전면 유예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 IMF 구제금융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그때 유예시켰던 법들이 하나씩 이번에는 패키지가 아니라 풀어지친 채로 한 개씩 다시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어떤 이런 역사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총적 기업이 이 자본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한 단어는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유동화 이런 이름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신용불량, 신용회복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유동화 자산 모시기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 옛날에 저 밴드뱅크 이런 거 한참 하고 할 때 그것을 관장하는 회사 이름이 한국 머시기 유동화 자산 뭐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통지서 날아오고 이러면 이제 뭐 금융거래 정지 통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밴드뱅크나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거 통지받을 때 한국 유동화 자산 거기서 이제 하다가 안 돼서 다른 이제 민간 기업이 무슨 파이낸셜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집에 통지서 날아오면 요거는 사적인 채권 주식 업체들입니다.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 한 1,000만 원에 사가요. 그래서 1,000만 원보다 더 싸게 사가죠. 한 300만 원에 사가요. 그래서 300만 원 사가지고 그거보다 수심해가지고 더 받아내면 돈 남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세계화 시장으로 한참 막 달려갈 때 사금융, 특히 야쿠자 자본들이 너무 크게 막 성장을 해서 일본에서는 이 야쿠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부업법을 굉장히 강하게 개정합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대부를 해줄 때, 돈을 빌려줄 때 이율을 얼마 이상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때렸죠. 그렇게 일본에서 막 이제 이 대부업법을 강화시키고 이자 제한법을 많이 강화시키니까 IMF 구제금융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가 열려야 경제가 싹 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시켰던 정책이 카드 정책이었죠. 그래서 카드 만들어서 정말 많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 초에 기억해 보시면 길거리마다 경품들 막 심지어 나중에는 만 원짜리 돈다발도 들고 막 카드만 빌려서 현금 얼마 바로 캐시로 보여준다 이러면서 카드 엄청나게 만들던 시대 있잖아요. 이때 일본 야쿠자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이 일본의 조직 공격배들하고 그런 자금의 어떤 그게 연결되지 않겠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야쿠자들이 관여하는 대부업계 돈들이 많이 넘어와서 만들었던 이 저축은행 또는 이제 이 뭐랄까 대부업체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 들어보면 다들 아시는 이름입니다. 러시안 캐시, 그다음에 원캐시, 그다음에 산화머니 요 세 가지 정도가 일본 야쿠자들이 그 대부분의 대표적인 자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역사의 대선들이 이렇게 맞물리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초국적 기업은 근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자본이 유도가 되면서 외국의 자본들이 막 넘어와서 우리 김문주 부장님 포항의 포스코, 민족기업 포스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일 청구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짓고 나머지 돈으로 포스코 만들었는데 2000년, 2001년 IMF 이후에 세계화 흐름 속에 민영화되면서 포스코 지분의 해외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조금씩 유동성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기본 60%는 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들 요즘 난리죠. 그 삼성전자의 이 해외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이재용 이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50% 넘게 한 55% 가깝게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세계화의 피해자이기만 할까? 자,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외로 진출해서 우리보다 약한 해외 자본들을 잠식하면서 또 먹이사슬의 중간 허리 라인을 구축하면서 형성하고 있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자본은 빠른 속도로 초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1991년까지 국내 기업 중 초국적 기업의 수는 1,049개 불과했다. 1994년 김정은 정권은 세계화 정책을 선언하였고 자본시장을 자유화시켰다. 그때부터 2002년까지 초국적 기업의 수가 7,460개로 늘어났다. 한국의 국정으로는 우선 매우 짧은 기간에 소극적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극적 기업의 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았다. 경제 규모에 비하여 초국적 기업의 수가 과다하게 많다는 점도 한국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현재 미국과 일본의 초국적 기업 수가 각각 2,400개, 4,700개인데 비하여 한국은 무려 7,500개나 된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까지 초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기타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코비드 앞에는 북한과 대전 분단 폐쇄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진출하면서 초국적 기업으로 되었다. 뒤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정권과 자본의 기업을 누군가는 세계화 전략의 경우로 1997년 IMF 사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실에서 그 표에서는 수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해외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초국적 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초국적 자본화된다는 것은 안으로 얘기하면, 밖으로 얘기하면 초국적 자본화 되는 건데 안으로 얘기하면 이게 기존의 전통적 제조 산업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야 될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콜파키, 콜트콜텍이라는 회사인데 기타 만드는 회사죠. 전국적으로 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구조적 정리해고에 맞서서 엄청 장기간 투쟁했던 사업장인데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던 공장들이 갑자기 폐업을 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는 초국적 자본화되는 과정 밖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우리나라 안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제조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제조 공동화 현상의 폐단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조 공동화 현상. 자, 기존의 제조업들이 성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국내 산업이 계속 이제 이 균형 있게 발달해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뒤에 보면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어떤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많이 성장시켰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오히려 그 안에 숨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이 막으로 가려놓기 위한 저는 어떤 이 경제 구조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출 중심이라 해도 내수가 없는 수출 국가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이 대표적인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지만 싱가포르에 가도 경제를 다룰 때 내수와 수출, 이 무역지수와 내수 지표를 같이 살핍니다. 전 세계에서 무역량이 가장 많은 미국도 무역수지와 이 국내 경상지수를 같이 살피고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경제지표를 이렇게 하지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경제를 대표적인 가공수출 무역 나라로 이렇게 규정하진 않는 거죠. 저는 그것은 굉장히 목적의식적인 그런 뭐랄까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왜곡시키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초국적 자본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제조업의 붕괴, 제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2000년대부터 쭉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MF 사태를 맞으면서 처음 OECD 가입할 때 실패했던 노동유연화 정책을 IMF가 터지면서 이제 97년도 IMF 터지면서 97년도 말에 파견법 제정 그 다음에 98년도 3월인가 정비해고제 근로기준법의 상임 이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노동유연성을 이제 부추겼던 것이고 그 노동유연성을 부추기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자본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던 것이고 자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 들어와서 외투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고용을 더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한 고용을 잘 불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확산이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파견법을 만들고 정비해고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간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각각이 가지는 이름들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기존에는 파견하면 안 됐던 각각의 요소들에게 파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준 보장하는 법이 됐거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호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기간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2년 안에 소식에 자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작용하게 만든 법으로 우리 기억 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 초국적 기업들의 주도적인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충분하게 가세하면서 국내는 국내의 피해자들, 외국에 가서 외국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부산 영도에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한진중공업 우리 85 크레인 필수 지도에 기억나시죠? 한진중공업이 철수해서 필리핀 수빅만에 가서 한진중공업 부산에 있던 부산 영도의 조선소보다 6배 큰 조선소를 지었어요. 6배 큰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에 지었는데 여기에 고용인들은 100%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합니다. 필리핀 수빅에 가면 반한 감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했는 짓을 우리도 외국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 차가 모닝이신 분 없으시래요? 자기 가족 중에 모닝 타고 계시는 사람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면 별로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모닝이 어느 회사 차죠 여러분? 기아차죠? 기아 마크만 갖고 있었던 모닝은 기아차가 아닙니다. 부품부터 조립 그리고 생산하는 모든 전체 공정을 어떤 회사가 담당하냐면 동희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에서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기아에 가면 만듭니다. 그러면 기아는 마크만 달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 동희 오토모티브가 외투 자본이고 동희 오토모티브에 가면은 임원들 빼고 전부 다 비정규직들로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굉장히 유연화된 어떤 이런 고용 구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시켰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주도했던 초국적 기업들의 작용이었다. 정부의 역할, 추진자의 정부의 역할은 먼저서 살펴보고 프로젝트 공장도 공장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60, 70년대 50년대부터 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섬유, 봉제, 가발 이런 공장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마저도 초국적 기업화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마치 기업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는 어떤 경제 구조의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인국 자본을 본국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외국 자본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생산일치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쟁의 내관을 터뜨린다는 연구됐다. 데이터 수정은 1980년부터 80년 사이에 법인세를 52%에서 35%로 대폭 인하하였다. 그에 따르며 소유럽 국가들이 1980년대 말부터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덤핑 경쟁이 진행되다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법인세가 32.7%에서 25.5%로 낮아지게 됩니다. 법인세 인하 정책 외에도 각 정부는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연애 정책, 공기업 세례 정책 등을 볼 수 있다. 예, 법인세 국제 비교 그래프 확인 연구여서 자료를 첨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초국적 기업들을 보호하고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들을 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항자들, 노동자과 시민사회입니다. 뒤에 이 영상 시트 영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 영상 대부분 다 못 보셨죠? 다음에는 영상을 제가 만약에 좀 보고 오시라고 할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폴더 속에 압축해서 압축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풀어가지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텔레그램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용량 때문인 것 같아요. 3분 얼마 좀 지나가니까 음성만 나오고 영상은 재생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못 보셨을 텐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럼 세계 경제가 국가들 간에 그다음에 이 자본의 초국적 자본들이 원하는 이 방향대로만 계속 흘러갔을까?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없을까?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처음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뭐를 이룩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치가 뭐였냐면 전 지구적 부를 창출하겠다라는 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전 지구적 부를 창출하되 굶어 죽는 아이들, 기아로 거둬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치였어요. 선언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사실은 더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죠. 그 속에서 저항하는 세력도 물론 당연히 있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는 경제 후진국 노동자 민중이다. 소국적 자본에 의해서 경제 국경선이 무너지고 각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이 무력화됨으로써 경제 후진국 노동자 민중은 맨몸으로 초국적 자본의 침탈에 노출되었다. 그에 따라 경제 후진국 노동자 민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욕결에 맞서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은 대한 세계화 운동의 대중적 일원은 경제 후진국 노동조합과 진보적 시민사회이다. 한편 자본주의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종종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극적 자본이 국내의 일자리를 국외로 아웃소싱할 때는 반대하고 나서지만 소극적 자본이 국외에서 벌어온 초과 이익을 거꾸로 나눠줄 때는 고맙다고 받아먹는다. 자국의 소극적 자본이 국외에서 자행하고 있는 갖가지 노동 탄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두리지 않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다고 한다. 백인 노동자들은 세계화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는 미국 구원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들의 표심을 하고 2016년이면 1980년에서 90년, 2000년, 2010년 한 35년 정도 그런 시점이겠죠. 트럼프라는
그걸 형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은 군수산업에 기반한 자본이고, 민주당은 월가, 금융자본에 기반한 자본이라면 굉장히 또라이 취급받고 도저히 이길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근데 트럼프가 주창했던 것이 뭐였냐면 미국 먼저, 미국인 이익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 전 지구의 부의 창출이 아니라 투기자본만 이득을 갖고 미국이 더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깨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미국 이익을 우선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간에 한번 건너뛰고 다시 당선될 때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동부 쪽에 일리노이나 오하이오 이런 쪽에 보면은 이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러스트 우리말로 녹이지 않습니까? 이 녹슨 버려진 이 산업단지,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다 초국적 자본화돼서 다 빠져나가는 공장들이 이제 이 뼈대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러스트벨트, 특히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울산 북구쯤 되겠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여기가 다 뒤집어져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제 지금으로 결과적으로 봐서도 그때 예측으로도 기대의 괴물 트럼프라는 자를 미국 사회에서 또라이 취급받던 경영인으로서는 아주 시민고 배포 있고 승부사 기질이 있고 이렇게 평가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라이 취급받던 이런 사람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 역사상 이제 대통령 3번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영국도 교제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여기에서 경제적 그런 변화를 하나 같이 맞닥뜨립니다. 브리티시 익짓 엑시트, 이것을 합성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렉시트라고 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등의 거대 경제 블록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은 국가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캐파가 작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가, GDP 자체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 대응이 안 되니까 유럽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룹 속에서 전 세계를 경제 공동화하는 어떤 그 그룹 속에 유럽은 거의 경제적으로는 단일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EU를 결성하게 되죠. EU를 결성할 때 가장 주도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영국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주도해서 EU의 결성을 견인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EU에서 이탈해버렸죠. 이탈할 때의 내용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가 도대체 영국에 주는 이득이 뭐냐? 그것이 옳다 그대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EU를 탈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 충격파에 또 한참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이런 고민들이 이런 사태들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창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고 저항자가 있는 그 각각의 삼체 역할들을 살펴봤다면 또 세계화의 피해자들 요 영상은 제가 압축해서 다시 올릴 때 한 14분 정도 되는데 요 영상을 우리 기초과정을 제가 먼저 좀 소개해서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국적 자본화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죠. 돈을 아주 정부에서 끌어다 써가지고 장사 잘 되면 지도, 장사 안 돼서 난리 먹으면 국가 손해. 이렇게 해서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이 엄청 확산되다가 이제 한보철강의 부도 사태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그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아직 IMF 구제금융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었었던 두 가지 IMF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음모론, 두 번째는 자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외 헤지펀드들이 과거에는 아까 총칼로 백구가 한번 쏴서 그 나라의 시장을 장악했던 제국주의가 끝이 났지만 총선 없는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음모론에 당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 하노? 우리가 충분히 그런 꼬라지 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 자책론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는 관점,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자체 귀책 사유를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 자본들이 달러를 한 일순간에 빼면서 국가 경제를 구도 자원까지 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둘 다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전에 소개했던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IMF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실사 보증을 굉장히 정확성 있게 해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이때 기업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 사업을 확장시켰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벌기를 했는지 IMF 때 올반지, 결혼반지 다 갖다 주고 국가 살리겠다고 서민들은 그렇게 졸라댈 때 왜 IMF 지나고 나니 있는 놈만 돈 벌었네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하고 영화하고 같이 좀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에 바로 올리지 않고 앞쪽에서 평가를 넣어가지고 좀 올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그늘에서 영상을 우리 기초의 박식편을 봤다고 생각하고 30페이지 초반부터 다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볼게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 세계화는 지금까지 조국적 자본과 선진국 정부가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법이 풀린 초국적 자본은 지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 피해는 이 경제위기 전형,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위기를 전염시키면서 전 세계 경제를 갈수록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가는 것으로 전염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 공식이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섹터를 노동자, 민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노동시장을 이용하는 상시적 노조련과 종래고 이상들 비주의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 기업으로 연구를 시키고 있으며 사회 전전도 불일치와 비건축으로 단순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6세가 되기 전에 굶어 죽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영양 실질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말부터 다시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 현재 10억 명의 인구가 영양 실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1970년 이래 가장 큰 수치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넘는 12억 명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빈곤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극도로 부유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포브스 잡지에 의하면 실질 재산 15달러, 약 1조 1천억 원 넘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60%가 늘어나서 3조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수양을 해주셨던 포스터가 문자로 보낸 정리해놓고 보십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석을 하더라도 법에 서면으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고지가 안 되면 불법 해고가 되는 거죠. 표현하자면 그 불법성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작법을 무시하고 이런 짓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는 우리 각 시군의 우리 지부장님들이 어찌 보면 가장 피부로 많이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다각화되어서 이렇게 좀 슬로건들이 만들어졌는데 한때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을 각 지역마다 엄청 슬로건으로 많이 갖다 끊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업도시가 아닌 어떤
이 주된 어떤 그런 산업인 시군에서도 조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가지고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었었죠. 예전도 많이 예전, 저 예천 청송에서도 예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송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뭐 좀 특화시켜서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업 유치 이렇게 혈안 올리면서 또 하나 외국 자본 유치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혈안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단지서로 같이 가서 연대하는 옵티컬 하이테크 한번 보십시오. 저 얼마나 부지가 넓습니까? 그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그 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그런 우대만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자본법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감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어 줘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 찔렀네. 그렇죠. 아사히 글라스, 아사히 비정규직의 본인들도 최초의 800명이 핸드폰으로 문자 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규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저 문자 해고가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죠. 시애틀 전쟁까지, 그래서 이 시애틀에서 세계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WTO 회의를 할 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세계화 저지 투쟁들이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아큐파이 투쟁이라고 해서 뉴욕 월가를 이 반세계화, 반 WTO 주의자들이 또 월가를 점령하면서 벌어졌던 투쟁 등 다양하게 이어진 어떤 이런 투쟁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한다니까 제가 같이 폴더에 지금은 3분 이후에 소리만 나오지만 다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폴더에 압축해서 텔레그램을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운정, 보운정 해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해서 나오는데요. 참 희한하게 역대 이걸 가지고 토론했다면 지금은 같은 기업의 다른 상황으로 토론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전력을 연명을 앓게 만드는 천과급 이 쟁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쭉 지켜보셨던 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와 잠정 합의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기 생각들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개별 기업의 성과를 가지고 그 기업의 사용자와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달라 말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는 국제 기업에서 국가 전력이라고. 네. 그 기업이 힘들 때 나눠서 생산을 할 때 국가 대금이 들어가죠. 네. 거기에 그냥 그다음에 일단은 수주에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정직식당 이야기하는 AI 국가 대단이다. 그 기업이 잘될 때는 그 기업이 내는 못될 때는 누가 하나의 이야기가 해야 돼. 물론 노동자가 일을 해서 생산하는 그것도 물론 가져와야죠. 국가에서 그 기업이 속된 것도 가져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주장님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에 의미는 그런 것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하시거든요. 또 다른 분들 자유롭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저 새끼들 양비야 절대 한 번도 주면 안 되는데 왼쪽은 지나냐 이런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에서 머리 드는데 저도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막아보거든요. 그 금액이 하면 크니까 누구는 몇십 년씩 일해야 못 알아야 되는 돈을 일식으로 받으니 상대적으로 짜증 나는 거예요. 그거를 금액을 뜸한다면 누가 그 지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같은 동네 입장에서 그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금액이 근데 크다는 것도 약간 좀 왜곡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했잖아요. 전체 요금의 50% 안에서 그 제한 틀을 밝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른 공기업이나 아니면 또 삼성자본 말고 그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래요? 자들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을 봤을 때는 왜 급여 협상을 하지 않고 선거 협상을 할까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 노조에서 하는 거는 나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재용은 일어나고 뭐 하나에 1,000원씩 나가네. 그렇죠. 그 주식 배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의 급여 수준이 임원급 되면, 그러니까 뭐, 요 부장에서 이제 이사 대우부터 시작하면 연봉이 한 40억대 수준 정도 됩니다. 연봉이, 이사 대우. 그리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더 높은 연봉을 받겠죠? 연봉보다 더 막대하게 가져가야 되더니 이건희가 죽기 전까지 병사님도 신문기관으로 6년 살았습니다. 7년 살았습니까? 매년 거의 뭐 1,1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 주식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 삼성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높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해외 해직분들이 가지고 가는 지분이 있다는 데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자, 저는 아까 우리 고령의 우리 지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고민해볼 노동자 활동가들이 고민해볼 어떤 구조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쭉 말씀드리지만 유럽 사회가 그것이 어떤 모티브였던지를 차치하고 유럽 사회는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적 전기, 그 혁명적 투쟁들의 결과물들을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거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쉐어링하는 형태로 결과가 불려된 것들이 대다수죠. 또 규모가 작고 다다다 붙어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역사적 어떤 지정학적 토대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귀하게 바라봐야 될 어떤 요소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중앙일보나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이직조사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응답에 놀랍게도 거의 한 80몇% 이런 정도의 수치로 필요하다라고 답합니다. 내 자녀가 노조에 있는데 회사에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90%대 응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새끼들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까 우리 고용주님이 얘기하신 우리 한국 사회도 노동자들의 혁명적 투쟁, 혁명적 전기들이 수차례 있었죠. 근데 그 수차례 있었던 대표적으로 80년 투쟁의 성과들이 사회적으로 보편적 어떤 복지로 안착되기보다는 기업 내부로 기업 복지 형태로 귀결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같은 노동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대우는 사회적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또 그것이 IMF를 겪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형태로 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사회 전체 문화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 그 다음에 취업 경쟁을 또 부추기고 그 경쟁을 통해서 자본은 더 손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쭉 같이 맞물려서 악순환되면서 우리 현재의 어떤 경제 구조가 그런 어떤 악순환의 어떤 에너지들을, 어두운 에너지들을 놓고 힘차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이 자기들이 열심히 했으니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의제로 굉장히 명확하게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너무 격차가 심하다. 몇 배 이내로 임금 격차 줄여라. 하청업체 이윤율 높여라.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는 거 걸고 삼성 안에 일하는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해라. 그 대신 우리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요소 의제들을 던지고 했다면 물론 왜곡된 정서가 한 번에 뒤집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쟁, 그런 파업이 되지 않았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어려울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연히 환기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긴급 조정까지 그것도 정말 간만에 이런 정도 할 만큼 삼성이 국가 전략 산업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돈을 많이 버니 전략 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성은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네. 시끄러졌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뇌피셜로 어떻게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제 우스움과 무관하게 저는 파업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파업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단점을 굉장히 대략적으로 살았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 양쪽의 명분을 적당하게 만들어주면서 정치적인 자금을 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SNS나 그렇지 않은데 네. 지금 어떻게 하나 수만 외국인이 나왔다. 그래서 고용노동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슈가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쓰면 이렇게 이슈 안 되는 거 시끄럽지 않기는 하잖아. 근데 계속 주가가 계속 고공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좀 이슈는 되겠죠. 정신에서 그렇지만 또 오히려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작전을 쓸 수 있겠죠. 11시 20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1강을 오래개전하고 1강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루에 반복하고 절반도 하고 있는데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제가 오늘 식사 예약 몇 시에 됩니까? 식사는 12시에 합니다. 12시에요. 그러면 좀 늦추면 안 되나? 늦출까요? 그러면 한 몇 시에? 50년대, 60년대, 20년 역사만 한국 경제사 20년 역사만 보고 식사를 하는